저녁상 위에는 김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던 따뜻한 향이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식은 밥 냄새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뜨고 있었고 며느리인 나는 고등어 한 점을 접시에 옮겨 담으며 애써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무 일도 없는 저녁처럼 보이길 원했지만 그 평온은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가 있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말을 아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작은 한숨이 그 소리에 섞여 들렸다. 나는 그 의미를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수십 번 들어온 소리였다. 불만을 감춘 한숨, 서운함을 애써 눌러 담은 숨소리. 그런 날이면 밥맛이 없었다. 그러나 식탁을 떠날 수도 없었다. 이 집에서는 침묵도 예의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된장은 내가 풀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짜네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습관처럼 들렸지만 내 손끝은 저절로 굳었다. 된장은 어머니가 직접 담근 것이었고 그 맛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어머니였다.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던 방식과 다르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마디 말이 숨겨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겨울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접시 위에 김이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어머니는 갑자기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들은 요즘 늦게 들어오네. 나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다. 일이 많대요. 일이 많다는 건 핑계지. 가정이 편해야 일도 잘 되는 거야. 그 말끝엔 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저 네 하고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었지만 두 사람만이 있었다. 그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바렸다. 어머니는 아들의 빈자리를 원망처럼 바라보다가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요즘 내가 조금 변한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변했다는 게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전에는 좀 더 공손했는데 나는 웃는 얼굴을 지켰다. 그런가요? 제가 무심했나 봐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조용한 물결이 일었다. 그것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오래된 피로감이었다. 식탁 한쪽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동백꽃이 꽂혀 있었다. 꽃잎이 하나 떨어져 밥상 위로 내려앉았다. 그 조용한 낙하의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집의 공기 속엔 늘 기억이 섞여 있다. 그 기억은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이고 그 안에 나는 늘 손님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밥상에 먼저 앉지도 않았어. 네, 알고 있어요. 요즘은 다 같이 앉는 경우가 많아서요. 요즘, 그 말 참 편하네. 그 말이 끝나자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관계의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수저를 들었고 어머니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그건 승리의 표시처럼 보였고 동시에 슬픔의 증거 같기도 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밥상 치우지 말고 잠깐 그대로 둬. 네? 네가 만든 된장 냄새가 좀 진하네. 공기 좀 빼야겠다. 그 말은 단지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건 너의 존재가 이 집 공기를 바꿨다는 뜻이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식탁 앞에 남았다. 찬밥 위로 동백꽃잎이 하나 더 떨어졌다. 그 작은 붉은 점이 내 시선에 밝혔다. 누군가의 마음이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 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날의 저녁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 식은 밥상 냄새는 다음 날까지도 집안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다시 된장 냄새가 맴돌았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국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작은 체구에 단정히 묶은 머리,
손목에 다른 금반지 하나. 오래된 부엌의 불빛이 그 손등 위를 부드럽게 비췄다. 나는 조용히 문가에 서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릇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된장은 조금 덜 짜게 해봤어요. 그 한마디는 조심스러운 사과 같기도 했고 동시에 어제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향이 좋아요. 그럼 다행이네. 짧은 대화 뒤 다시 조용해졌다. 그 정적 속에서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다. 그 리듬은 어머니의 습관이었다. 무언가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그 소리를 냈다. 나는 어린 시절 들었던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숟가락 소리로 마음을 안다. 그 말이 지금 내게는 너무도 정확했다. 아침 식탁에는 달걀말이, 김, 그리고 된장국이 놓였다. 간단하지만 정갈한 식사였다. 그러나 그 정갈함 속에는 서로의 체온이 닿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밥을 뜨고 어머니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아직도 그 숟가락 쓰니? 네, 결혼할 때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스테인리스라 밥맛이 덜하지, 은수저가 낫지.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는 너무 가벼워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을 때 어머니는 내 뒤에 서서 말했다. 네가 쓰는 그 숟가락 내일은 바꿔놔. 집에 오래된 은수저 세트가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게 익숙해서요. 익숙하다는 게 늘 옳은 건 아니야.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령이 있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물 위로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속에서 묘하게 내 심장 박동이 섞여 들렸다. 순간적으로 나는 생각했다. 이 집의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모두가 감정의 언어였다. 그날 오후 거실로 햇살이 기울 무렵 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점심은 내가 하지. 넌 좀 쉬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됐어. 내 음식 냄새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 말은 단순히 내가 하겠다가 아니었다. 네가 만든 것은 아직 이 집의 냄새가 아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조용히 밝혔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무심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짧은 금소금이 공기 속에 울렸다. 어머니가 돌아보며 말했다. 조심해라. 그 소리 듣기 싫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조차 간섭이 되는 사이였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다. 나는 그의 숟가락을 챙기며 물었다. 어머니하고 오늘 점심 드셨어? 응,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엔 여전히 내가 쓰던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놓여 있었다. 그 반짝이는 표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낯설고 조금은 외로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은수저가 놓여 있었다. 내 숟가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머니의 은빛이 자리했다. 그건 단지 금속의 교체가 아니었다. 그건 권력의 언어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의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고 나는 아직 그 안에서 손님이었다는 걸.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며 은수저 위로 빛을 흘렸다. 그 빛이 내 눈에 닿을 때 나는 속삭였다. 그냥 숟가락일 뿐인데. 그러나 그건 단지 숟가락이 아니었다. 그건 이 집에서 내가 어디까지 허락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의 정적. 남편은 여느 때처럼 퇴근이 늦었고 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아직 식지 않은 된장국이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흩어지며 마치 오래된 숨결처럼 집 안에 스며들었다. 그날도 남편은
문자 한 통으로 늦을 거라고 했다. 오늘 회식이야. 먼저 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익숙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집에서보다 회사에서 더 오래 웃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밥상을 치우며 문득 어머니의 방을 바라봤다.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TV 불빛이 깜빡였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예전 드라마를 보곤 했다. 젊은 시절의 배우들이 울고 웃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과거를 반복 재생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나는 조심스레 그 문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됐어. 네가 쉬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벽이 있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서며 어깨에 걸친 가벼운 한기가 서서히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때 문 안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요즘에는 왜 그렇게 늦게 다녀? 예전엔 집에 일찍 왔었는데. 그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TV 불빛이 내 발끝에 닿았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조금 지난 뒤였다. 술 냄새가 섞인 코트를 벗으며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자? 응, 다행이네. 요즘 엄마 예민하잖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은 왜 나한테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아. 그냥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 그 말은 이해를 구하는 듯 했지만 결국 책임의 회피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조용히 지내고 있어. 너무 조용해서 문제야.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듯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시계가 1시를 가리켰다. 그가 잠든 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와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결혼 전날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집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집의 공기를 견디는 일이야.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이제야 안다. 공기는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식으면 공기는 차가워진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둘러 나갔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차려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그릇만 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 내가 이따 절에 다녀올 거라서.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넌 내 일상에 포함되지 않아. 나는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다. 손끝에 닿은 숟가락의 감촉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 마음의 온도를 닮아 있었다. 그날 하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어머니가 절에 간 사이 나는 오랜만에 음악을 틀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가 부엌에 번졌다. 그러나 음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했다. 낮부터 음악이 웬일이니? 나는 재빨리 볼륨을 줄였다. 그냥 조용해서요. 조용한 게 좋은 거야. 그 말은 마치 이 집의 규칙처럼 들렸다. 저녁 무렵 남편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우리 사이의 벽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나란히 앉아도 서로의 체온이 닿지 않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 공기 속에는 어머니의 한숨, 남편의 침묵, 그리고 내 억눌린 말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들이마시며 속삭였다. 이 집은 참 조용하네요. 그러나 그 조용함이란 평화가 아니라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며칠 뒤 현관문 앞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연한 베이지색 봉투에는 삐뚤한 손글씨로 박수님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순간 그게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송신 주소를 본 순간 숨이 멎었다. 성모양 요양원. 어머니가 오래전 봉사활동을 다녔던 곳이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셨다. 나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게 요양원에서 왔어요. 그녀의 손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어디서 찾았니? 현관 앞에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은 무겁게 늘어졌다. 잠시 후 어머니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어머니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저 아이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내 딸이었어.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딸이요? 결혼 전에 낳은 아이야.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엔 오랜 세월 눌러온 비밀이 묻어 있었다. 그땐 세상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 그 애를 보내야만 했지. 내 손으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사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방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냄새, 오래된 옷장 속 나프탈렌 향과 비슷한 냄새였다. 그건 잊으려 했던 과거의 향기였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읽어도 괜찮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 그때는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세상이 당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소식을 듣게 된다면 미워하지 말아요.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가만히 웃었다. 이제야 나를 용서한 거구나. 그 말이 나를 울게 했다. 나는 말했다. 어머니,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 그 아이가 남긴 상자에 내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구나.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사이로 된장과 향냄새가 섞인 공기가 방 안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내가 평생 며느리한테 그랬던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구나. 이유요? 그 아이를 잃고 난 후 누군가를 믿는 법을 잊었어.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더 무서워졌거든. 그래서 자꾸 멀리했어.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녀의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녀가 만들어온 규칙과 예의의 이면엔 사랑을 잃은 사람의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어머니가 쓰던 은수저를 바라봤다. 그 은빛 표면에는 내 얼굴과 그녀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한 아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겹쳐졌다. 그때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차갑게 굴었지.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은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 말이 끝날 때쯤 부엌에서 찬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다음 날 작은 오해 하나가 다시 우리 사이의 공기를 바꿔 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덜 익은 감이 주황빛으로 매달려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탁기를 돌리고 된장국을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자 부엌안이 금세 따뜻해졌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며칠 전 어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어머니, 아침 드실래요?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됐다. 내가 할게. 그 대답이 낯설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미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내가 씻어둔 은수저 세트가 반짝이고 있었다. 전날 어머니가 이제 그거 써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그 미소를 믿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깨끗이 닦아뒀다. 잠시 후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다. 손에는 흰 앞치마가 들려 있었다. 그건 왜 꺼냈니? 그저 오늘은 제가 준비하려고요. 내가 한다고 했잖니.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어머니, 그냥 한 번만요. 된장은 제가 어제 덜 짜게 다시 끓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덜 짜게 그녀는 냄비를 여러 숟가락으로 국을 떠보았다. 입에 머금은 뒤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다. 그 동작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느껴졌다. 된장은 내 손맛이야. 그걸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전 그냥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네가 뭘 알아. 된장은 발효야. 시간의 맛이지. 네가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았다. 그 향기마저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게 문제야. 그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식탁 위에 메아리쳤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떨었다. 그 순간 국물이 튀어 어머니의 옷소매에 묻었다. 조심 좀 하지 못하니. 그녀는 반사적으로 내 손목을 탁 쳤다. 뜨거운 국이 내 손등에 흘렀지만 더 뜨거운 건 그 말이었다. 죄송해요, 내가 하는 건 항상 죄송하다 뿐이야.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니?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 위의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된장보다 더 짠 향을 풍겼다. 그리고 그때였다. 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쳤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공기가 갈라졌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내 볼에 남은 열기가 마음까지 번져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곧 후회로 물들었지만 그 말보다 먼저 울린 건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엄마.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눈앞의 장면을 본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눈앞의 장면, 공기 속에는 된장국 냄새와 함께 아직 사라지지 않은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뺨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로.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무 일도라는 말이야말로 그날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남편은 천천히 우리 사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스쳤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머니의 후회보다 내 눈물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식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 문을 닫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 바닥에 남은 국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그냥 조금만 덜 짜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저 공기 속에 흩어져 식은 된장 냄새와 함께 사라졌다.
밤은 길었다. 거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조금씩 식어갔다.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손등은 아직도 뜨거웠고 뺨에서는 미약하게 화기가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흩어진 그릇들은 이미 다 정리했지만 식탁 위의 공기만큼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그 냄새의 된장국이 끓다 넘친 냄새가 밤새도록 집안을 떠돌았다. 문득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무겁게 걸음을 옮기며 내 앞에 섰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다. 그냥 사소한 오해였어. 오해. 그가 웃었다. 그 웃음에는 피로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다. 너무 익숙한 단어야, 그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뺨을 바라봤다. 엄마가 때리셨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커튼을 쓸며 말했다. 그냥 순간이었어. 후회하셨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가 맞았다는 게 문제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다. 당신, 제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 집에서 나 하나만 지켜줘도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요즘 마음이 복잡하잖아. 그 편지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맞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당신도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끝나자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다. 이해하려 했던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나는 늘 조심했어. 매일, 매 순간, 밥을 어떻게 퍼야 하는지, 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숨 쉬는 방법까지 조심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차라리 싸움보다 더 잔인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밑이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말이 오갔니?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조금 경솔했어요. 그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나왔다. 습관처럼 오래된 반사처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죄책감, 자존심, 그리고 부정. 내가 미안하구나.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작았다. 공기 속에서 쉽게 사라질 만큼 작았다.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남은 건 나와 어머니뿐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 앉았다. 그냥 순간이었어. 그 아이 생각이 나서 정신이 조금 흐려졌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거든. 그래서인지 내가 뭐라도 잘못하면 그 아이 때처럼 될까봐. 그녀의 말이 멈췄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 응, 저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알아,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사람이 미안한 일을 너무 오래 품으면 감정이 이상해져.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닿았다.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내가 너무 미워했어. 네가 나 대신 아들을 갖고 있다는 게.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내 심장을 깊게 찔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다시 나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차 키가 들려 있었다. 엄마, 잠시만 나가 계세요. 나랑 얘기 좀 하자.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자 찬 공기가 거실 안으로 밀려왔다. 그 공기가 내 볼에 닿자 아직도 남아있는 따뜻한 자국이 서서히 식어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눈빛은 피곤하고 복잡했고
어쩐지 조금은 두려워 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나간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된장 냄새와 눈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누군가 말을 해도 소리가 금방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공기에는 묘한 울림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남편은 늦은 퇴근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 습관이 생겼다. 식탁 위에 놓인 세 벌의 그릇 중 언제나 한 벌은 차가운 채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마치 속죄처럼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끓인 된장국 냄새를 불편해하던 그녀는 이제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다. 우리가 마주 앉아 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저녁. 그 사이에 놓인 것은 음식이 아니라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빛과 함께 기도 소리가 들렸다. 부디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는 흔들렸고 가끔은 울음으로 섞였다. 나는 문틈 너머로 그녀의 등을 보았다. 그 등은 작고 오랜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어머니, 오늘은 같이 장 보러 가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다. 내가 힘들 텐데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골목에는 고등어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장갑을 끼고 생선을 고르고 있었다. 이거 살까?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너도 이젠 내 입맛을 다 아네. 그녀가 웃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가족 같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둘이 시장에 갔다고? 엄마도 그렇지. 아직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그의 말을 자르듯 말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모르는 것도 많아. 남편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나쁜 어머니였는지, 그리고 내 아내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지 너는 몰라.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듯했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서야 그만하라니. 네가 이 집의 남자라면. 그날 밤 그 아이의 뺨을 본 순간 뭘 해야 했는지 알았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다. 그날 내 손이 내 아내를 때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때린 거야. 내가 잃어버린 아이를 내 안에서 또 한 번 놓쳤던 거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말이 방 안을 메우고 그 공기가 내 폐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 그녀의 후회는 진심이었고 동시에 너무 늦은 고백이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한텐 내가 내 딸 같았어.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웠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래서 널 계속 멀리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내가 미워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스며들어왔다. 그건 사과이자 용서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같은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밥이 뜨거웠고 된장국의 향기가 부드러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내 밥그릇에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었다. 이건 내 입맛에 맞을 거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절에 다녀올게.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조심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 얼굴이 그 아이를 닮았더라.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너 같은 며느리가 되었겠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만큼이었다. 어머니의 방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새벽까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벽에 부딪혀 내 얼굴에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 괜찮아요, 어머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어머니 방에 불빛이 꺼져 있는 걸 확인했다. 어제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스탠드 조명이 이제야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이불 위에는 어제 절에 들고 간 작은 염주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그렇게 떠난 것이었다. 몸은 떠났지만 그 방 안엔 그녀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죄책감, 자존심,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이불의 주름 하나하나에 그녀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그 손으로 나를 때렸던 날의 열기보다 더 따뜻한 온기였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그날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을 멈췄다. 방 안을 바라보던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의 등을 감쌌다.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같은 상실을 나누고 있었다. 며칠 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하얀 국화꽃들이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절집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슬픔보다는 오래된 평화를 알리는 듯했다. 나는 영정 앞에서 향을 피웠다. 그녀의 사진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참 낯설게 느껴졌다. 살아생전 그렇게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남편과 나는 빈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냉장고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된장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고 부엌 창가에는 시들어버린 동백꽃 한 송이가 잔잔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나는 그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된장의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다. 짠맛이 아닌 오래된 기억의 냄새였다. 그 향기 속에는 싸움도 오해도 그리고 용서도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숟가락으로 된장을 한 줌 떠서 국을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고 냄비 속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다. 무슨 국이야? 된장국이에요. 어머니 레시피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을 떠먹은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맛 그대로네. 나는 웃었다. 시간의 맛이래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닿았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도를 느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세 벌의 수저가 놓여 있었다. 두 개는 우리가 사용할 것이었고 하나는 어머니의 자리였다. 그 자리엔 아무도 앉지 않았지만 공기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은수저에 빛을 반사했다. 그 빛이 내 눈에 닿을 때 나는 속삭였다. 이젠 덜 짜지 않아요, 어머니. 그날 밤 창문 밖에는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천천히 마당을 덮으며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하얀 천을 덮는 것 같았다. 그 눈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미소를 본 듯했다. 그 미소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식탁 위에 남은 수저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반짝이는 표면에 내 얼굴과 남편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다. 그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때로는 그 사랑이 상처의 형태로, 때로는 된장의 향으로 남는다는 걸. 나는 눈을 감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 슬래프, 그날의 아픔이 결국 우리를 이어준 마지막 대화였다는 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향 냄새가 사라진 부엌에 새벽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시지 않았다. 마치 용서가 내리는 순간처럼